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12일 만이었고요. 이번에는 대구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정치적인 의미를 둔 행보는 아니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굉장히 좀 근시간 내에 이제 두 번을 만났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행보는 아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행보가 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해석은 이제 국민들께서 하시는 건데 이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방문한 거는 이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났을 때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던 데 대한 어떤 그 답방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따로 행사하긴 조금 좀 그게 좀 어색하니까 어저께 이제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는 이제 전국대회가 있었죠. 근데 그게 법정 사회단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참석했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는 그런 이제 형식을 띄었는데 최근 2주 동안 사실 그 대구를 두 번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그 지방 분권 대회에 안동에서 열린 데 참석하면서 이제 한번 대구 경북을 간 거고 또 이번에 이제 대구를 방문한 건데 더군다나 칠성시장인가요? 들려가지고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서민 행복 그 퍼포먼스도 같이 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윤 대통령께서 상당히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인다라는 인상은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 지형을 봐도 좀 대구 경북이 사실 지난번 그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의 대구 경북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말하자면 보수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초석의 일환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저 만남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여러 신당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보수의 표심을 붙잡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무언가 수사 검사로서 만났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화해 또 그다음에 보수의 어떤 그런 광폭 행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대통령의 저렇게 통큰 행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더더군다나 어제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이제 말하자면 수출진흥 전략회의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내가 밤새 읽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놀랍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와 함께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기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런 수출진흥이라든가 그런 어떤 국가 전략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더니 뭐 누나 동생 사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친밀감을 드러냈다고 해서 앞으로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수의 지지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저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전략적 행보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대구에서 만났다. 이것이 뭐 지지층 결집에 실제로 좀 도움을 주겠습니까? 근데 언론에서는 이상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TK 기반으로 하는 신당 만드는 거 견제용 아니냐. 대통령 행보를 가지고 그렇게 언론이 해석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TK 여론은 붙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다 TK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행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확인됐던 것처럼 중도층이 등을 돌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수층 결집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보수층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반대 행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곳을 갔었어야 됐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10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또 만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해외 순방 갔다 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또 방문했어요. 또 만났어요. TK 여론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TK를 붙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도 관변단체 붙잡기 위한 것이겠지요. 얼마든지 해석 가능할 거예요. 이것만큼 1차원적인 해석이 어디 있어요? 1차원적인 대응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건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못 붙잡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실정이다. 현실이다라는 걸 오히려 자인하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오히려 다른 층에서는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반대 행보를 해야죠. 오히려 TK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어라고 박수칠 때는 윤 대통령이 다른 지지하지 않는 층을 더 품어 안으려고 할 때 그때 TK에서 더 박수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저는 계속 이런 행보들을 반복할 때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저는 마이너스가 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죠. 관련 얘기 좀 들어보고 오시죠. 이상이냐? 근데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했고. 그 환자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좀.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용산에다가도 좀 약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말. 아니 사실은 뭐 최종적으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약을 먹이려면은 이제 우리 저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혁신안에 대한 평을 조금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조금씩 같이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한 전 이야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안으로 끝난다면 그게 혁신 아닙니까? 그게 혁신안이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그게 이제 변화의 동력이 되는 거고 혁신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인용한 혁신위원회가 두 가지 지금 목표에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통합이죠. 통합은 사실 필요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혁신은 바로 그 필요 조건을 넘어서는 충분 조건인 거죠. 이 두 개가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5개월 앞둔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무난한 혁신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그 무난한 혁신은 없습니다. 혁신은 굉장한 고통과 어떤 그 변화, 거의 희생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무난한 혁신이야말로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아주 형용모순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진통이 뒤따르고 저항도 뒤따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그 소용돌이도 치게 돼 있는 게 그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 분석은 이런 거죠. 이뇨한 위원장이 매우 정확하게 진단은 내렸다. 처방 전까지도 잘 썼는데 이게 과연 환자에게 약이 잘 투여될 것이냐. 근데 그 환자를 놓고 이제 그게 국민의힘이냐 용산이냐인데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정부 여당이잖아요. 정부 여당이 한 몸이지 이게 무슨 따로 띄어서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곧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용산과 어떤 대통령실의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서 비로소 국민의힘이 조금 말하자면은 어떤 생동력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넘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조언한 거고 용산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용산에서도 당의 어떤 그런 자율성이라든가 당의 어떤 그런 민심과의 접점에 대한 그런 역할론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른바 이제 그 정책도 좀 소통하고 긴밀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이슈 어젠다를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으로 봐서 당의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들이 지금 사실은 받아들여지고 아직은 이제 혁신안으로서 최고위원회 의제로 간 게 아니라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권고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이것이 비로소 정식 의제가 돼서 테이블에 올라가서 최고위원회가 추인하든가 그다음에 당론으로 결정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과제인데 저는 그게 이제 약을 먹이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네. 투약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얼만큼 이제 말하자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했다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권을 부여한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그러면 올렸던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당정 소통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들이 좀 남은 과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김기현 대표가 마치 총선에 이제 불출마를 할 것 같다는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측근들에게 좀 이야기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그 발언도 유상범 의원이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영광을 잃을 만큼 다 잃었다 뭐 이런 네.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다시 그걸 수습을 했어요. 그건 혁신이 출범 전에 한 얘기다. 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한 이후에 얘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혁신이가 이렇게 요구해서 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부 뭐 불출마나 아니면 험지 출마에 대해서 압박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한 얘기니까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말을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 인유한 위원장이 전해준 거잖아요. 근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전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 쓴소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는 환자가 그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게 명의 아닙니까? 그런데 처방은 잘했는데 환자가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처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이가 뭔가 처방을 했는데 처방 자체를 보면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환자가 약 안 먹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맥락은 그거거든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마치 지금 혁신에 힘을 실어준 듯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한 언론 플레이의 전문가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어제 만나면서 약을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하고 인유한 위원장도 좀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좀 인유한 위원장 말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 플레이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인유한 위원장의 몇 가지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당대표하고 대통령 권한 나 월권할 생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할 생각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운영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걸 포장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재경 영입위원장 윤핵관 이철규 의원 임명하고 난 다음에 나 만세 불렀다고 얘기했어요. 그 지금 국민의힘 안에 내부 기류하고 분위기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하고 난 자리에 혹시 대통령 참모하는 거 아닌가? 전략 공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지금 의원들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감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뭔가 혁신위에서 크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별로 없는 지금 처방을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들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지적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결국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비껴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냥 화려하기만 했지 실적은 없는 그런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까 그 권고 네. 성격의 그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 이게 이제 뭔가 네.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움직임이나 현실성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인유한 위원장이 저런 게 조금 세련된 기술의 부족인데 의제 설정은 잘했고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던져놓은 것도 잘했는데 네. 일종의 이런 거죠.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센 카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전략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결정적 순간에 말하자면 나와서 이렇게 판을 바꾸거나 그 국민의힘이 이슈를 선점을 하는데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렀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언론의 질문에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특히나 중진들 이 정도로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또 물론 부인은 했지만 어디 매체에 나가서는 스타 의원들이 수도권 나가야 한다면서 이름은 거명한 거에 대해서 그건 또 오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관심이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냐 누구누가 특정 인사에 집중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이 특정 인사들이 얼마나 사실을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냥 이렇게 쓰여지는 카드가 된다 그러면 그냥 소진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치는 너무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전략적으로 저는 좀 발언이 일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전 제가 보기에 결정적 순간에 아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아마 그 중진들의 어떤 그런 결단적 발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유상범 의원이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희생과 변화가 자기 현실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혁신이 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봐야 되고 다만 지금 이야기했던 뭐 이게 용산에 전달되고 대통령이 받게 한다.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지 지금 우리 국정운영에 대한 어떤 비대위원장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용산과의 관계 설정과
총선 전략 혹은 인재 인재 영입이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제와 그다음 혁신의 방향을 던지는 거지.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향난에서 나오는 이제 이철규 위원장의 비판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결을 달리하는 측면이 뭐냐면 인재영입 위원장 같은 경우는 권한을 전권을 가져야 돼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그렇게 감동적인 인재 영입이라든가 파격 인사, 깜짝 발탁 인사를 하려면은 힘을 가진 인사와 정보라든가 네트워크 있는 인사가 그걸 쥐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라고 최고위원회 가야죠, 또 공천관리위원회 가야죠. 이렇게 층층시하러 가다 보면 그게 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의 특성을 놓고 본다면은 이뇨한 위원장이 난 박수를 쳤다 만세 불렀다고 하는 이유가 전 직의 특성에 있다는 거지. 단순히 그게 이철규의 귀환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인사하고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뒷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뇨한 위원장의 대응에 있어서 특히 이제 중진이나 지도부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구 가고 난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난다고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만 만나고 올까? 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까지 하고 계세요? 스타위원으로 거명됐던 의원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든 처음 어떤 사람이 불출마 요구에 응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먼저 결단을 내려줄 것이냐 이게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나서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모양새 만들어 놓으면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 막 밀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근데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최소한. 당 지도부든 윤핵관이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만들어주면 막 고심 끝에 딱 결단 내려서 모양도 좀 멋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이뇨한 위원장처럼 저렇게 하면 누가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 경험이 없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한계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뭐 아까 큰 영광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험지 출마나 아니면 불출마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다는 얘기가 당에서 계속 흘러나와요. 지금 모양새나 시기 뭐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양새를 좀 취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더라고요. 예. 이게 핵심을 좀 찌른 말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옮겨드리는 겁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임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러 대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1호 혁신안으로 내놨던 그 통합, 징계 취소의 대상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럴 겁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이 홍준표 시장을 만난다는 거는 본인이 첫 번째 의제로 꺼내들었던 대통합에 아마 방점을 마지막 찍는 거일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이라 다시 나를 징계해 주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끝난 건데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당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제 당이 배출한 옛날에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 당의 대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의 어른으로서 좀 중심을 잡아주고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말하자면은 메시지도 한번 내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로서 저는 대통합에 대한 방점이 끝나고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난 다음부터는 혁신에 대해서 아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에 대한 만남은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른바 대사면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어쨌든 당내 대통합이라는 측면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혁신과 그런 이제 당의 공천 방향이라든가 이런 점에 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이제 포커싱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홍준표 시장은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되었건 이뇨한 위원장이 내걸었던 어젠다가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린 정치 기술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좀 아쉬웠던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향후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을 만남으로써 이제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드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될 것 같고 네. 오늘 아마 홍준표 시장은 상당한 좀 물론 이제 주문도 하고 요구도 하겠지만 상당한 덕담과 격려를 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또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또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에 들어와서 화합을 하면 당에서 중책을 맡는 것
대한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미 마음 떠나가지고 식당 만든다고 하는데 예, 끝까지 선대위원장- 계속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발언에도 예. 그 단어가 언급이 됐지만 환자 얘기했잖아요. 예. 환자는 지금 서울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환자가 누구겠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래도 품격 있게 대통령 언급 안 하려고 애둘러서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놓고 대통령 직격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상황으로서는 희망이 없다. 내년 선거도 희망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그럼 거잖아요. 저의 포인트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 또 지금 만나는 뭐 인물들이나 인물들의 면면이나 동선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맥락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뒤에 배경에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다더라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격하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뇨한 위원장이 더 많이 나갈까 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의 뒤에 누가 코치를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뇨한 위원장의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거침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뇨한 위원장의 힘을 좀 빼주거나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기획단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혁신위원회가 뭔가 안도 제대로 안 내놓은 상황에서 미리 확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띄웠던 이유,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이뇨한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딱 규정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통합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당에 쓴소리했던 사람들 만나서 당 도와주십시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는 거랑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뭔가 그래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행보 이상의 그 이상 너머의 역할들을 하기 어려운 한계를 아예 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이준석 전 대표 선대위원장설도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이고요. 선대위원장 맡는다고 할 때에도 뭐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해서 일종의 얼굴 마담이 자기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역할을 맡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준석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보수가 분열하면 어쨌든 이게 뭐 신당 창당이 야권에 약간 불리하다는 뭐 그런 여론조사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권에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면 안 된다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뇨한 위원장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튕겨 나간다 그러면 상당 부분 이준석 전 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은 어쨌든 당신이 출마할 수 있는 발목을 잡았던 그 징계도 다 취소를 시켜놨고 그렇게 되고 당신이 당에 들어와서 지금 뭔가 역할을 해서 이 당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 이제 노원구 정도로 나를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자꾸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이 과정의 사실 힘겨루기인데 이것의 정치적 올바름, 그다음에 보수가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는 보수주의의 그런 강한 열망에 배치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겠죠. 저는 이 위원장이 끊임없는 메시지 보내면서 오늘 이제 홍준표 시장 만나러 가는 게 제가 대통합의 마지막 방점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숙제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온다면은 당신을 중심으로 나는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정도 가지고 난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힘겨루기 상황이잖아요. 예. 이 보수 분열에 대한 어떤 우려는 임 위원장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튕겨져 나가거나 혹은 그러면 튕겨져 나갈 때 얼만큼의 명분과 그런 자원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역량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숙성되기에는 조금 더 미진하게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이뇨한 위원장이 나중에 가가지고 선거 패배한 거 이준석 전 대표한테 다 미루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몇 번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벼랑 끝 전술을 썼다가 윤 대통령하고 극적으로 뭐 폭탄주도 마시고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을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 스타일대로 끌고 오면서 결국 정권을 국민이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당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뉴한 위원장이 저렇게 하면은 아마 크게 딜하면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거기에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가가지고 한번 팍 포옹한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을 창당할지 뭐 이런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발언들로 봐서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창당한다 그러면은 보수 신당이 아닐 거예요. 이른바 중도까지 그다음에 비명계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중도 신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지금 저 이준석 대표의 말을 놓고 보면은 지금 그러잖아요. 국민에게 이중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검사 공천, 민주당은 운동권 공천. 그래서 나는 다른 거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말에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본인이 들어와서 과거처럼 어떤 매기 역할을 해서 다시 당을 좀 변화시키다. 이게 지금 이뉴한 위원장이 요구하는 건데 본인은 이미 검사 공천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뉴한 위원장 그건 맞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명분과 말하자면 자기 워딩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확신과 소신이 지금 그렇게 명분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안 변하면 난 안 들어갈 거고 검사 공천 할 거기 때문에 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건 명분이 약하잖아요. 본인이 들어와서 아직도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전직 대표로서 할 역할이 분명히 찾으면 있을 텐데 그리고 이뉴한 위원장은 내가 그거를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준석 신당은 말 그대로 지금 금요 연석회의라고 하죠. 뭐 금태섭 신당이라든가 양양자 신당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모인 분들을 저는 이준석 대표 이걸 볼 거예요. 내가 과연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선거를 치르려고 당을 창당할 때 이준석 대표는 그걸 볼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저는 어떤 의제와 어떤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슬로건, 그다음에 정책 방향성, 그리고 이합 집산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30% 나올 수 있는 중도 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얼마큼 해낼 거냐. 너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미진해 보이는 게 많아서 이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지금 말하자면 전국을 관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1%씩 가능성이 높아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압박용, 일종의 말하자면은 블러핑 같은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신당이 저는 이게 앞으로 내년 총선이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러질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주의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보수 분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심중하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가 움직일 때 뭐 본인의 의지와는 이제 별개로 이 전 대표의 그러면은 이 움직임에 동조할 인물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일정하게 보세요? 있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제3지대에서 의원들이 만나고 있는 전직 이번 의원들이 주에도 만나고 굉장히 좀 있잖아요.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금태섭 의원이 해왔던 추진해왔던 의원 그 정치 모임하고 양향자 의원 이렇게 더해지는 거는 모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정의당에서 같이 박원석 의원 등을 비롯해서 김종도 의원까지 포함할 것이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뭐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연내 결판 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에 같이 함께 할 거냐. 이거는 저는 두 그룹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움직이면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보수 성향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그 금태섭 같은 의원들은 양양재 의원들은 함께 할 가능성은 높지만 정의당은 색깔이 좀 기본적으로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3지대에서 만나는 성격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접점이 만들어질 거냐 이게 있고요. 이상민 의원이 결판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유쾌한 결별 얘기까지 좀 언급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무소속으로 나올 건지 함께 할 건지 계속 막판까지 고민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나오면 명분은 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더군다나 5선이에요 지금. 한 번만 더 당선되면 국회의장단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선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당 버리는 게 그렇게 쉽겠는가?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민주당으로 가거나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이기게 될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러면 무소속으로 국회의장단이 돼야 되나? 이게 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전 욕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민주당에서 가능성을 보고 안 되면 자기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지금 다른 의원들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냥 덜컥 함께 가는 이런 그림을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신당에는 창당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당 창당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첫 번째가 대선 주자급의 간판 스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지역 연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연대하거나 혹은 어떤 이슈로 연대해서 모인 그 제3지대나 정당은 총선이 가까워서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다 그러면은 정말 간판 스타, 대선 주자급의 간판 스타가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사실 간판 스타와 지역 연구가 다 떨어지고 그럼 결국에 남는 것은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여기가 무슨 어떤 의제와 어떤 정책으로 하는 모임이냐 그걸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합류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하는 12월 27일 본인의 정치 입문 10주년이죠. 그때까지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고 동의하거나 인정해 줄 만한 분들이 합류할 것이냐. 12월 7일이면 27일이면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그때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절이고 거기에서 실제 공천에 대한 탈락 여부들이 아직은 좀 예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직은 동력을 가지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늘 끊임없이 기싸움, 이른바 블러핑 전략을 통해서 계속 자기 힘을 에너지를 키우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은 뭐 언론에 어제 계속 나왔던 게 사실 안철수 이준석 식당 신경전이라고 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여의도에서 복국집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공교롭게 또 같은 자리에서 옆자리에서 같은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눴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저 식당 알아요. 가본 적도 있는데 많이들 다들 여의도에 저게 가벽도 아니고 무슨 문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옆에서 대화가 너무 소곤소곤한 데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거기 가면 좀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약간 신경 쓰이는데 근데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참 저는 아주 구원도 저런 구원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재에 대한 험담이라든가 여의도에서는 이게 흔한 일들이에요. 옆방에서 소곤소곤거려도 다 들리는 그런 구조들이 많은데 그러면 쓱 웃고 나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전 아무리 전 인정한다고 해도 어쨌든 물리적으로나 뭐나 이제 그 연배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들었다 하더라도 좀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또 안 대표는 그걸 듣고 안철수 의원은 그걸 듣고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얘기했다. 저는 지금 이게 말하자면 강원 양면이 없는 이른바 극한의 정치로 치닫고 있는 것도 이게 보수 정당 내에서도 이게 보여지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좀 말하자면 정치의 어떤 여유, 그런 품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남은 것은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면이나 저격 같은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뉴스고 사실 보면서 저도 이걸 어떻게 논평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해프닝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짧게 평론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의 희화가 아니라 안철수의 희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저렇게 해도 그렇게 큰 비난을 받지 않는 정치인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지지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저렇게 하면 희화가 되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저는 저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누가 저 얘기를 기자들한테 흘려줬을까? 이 제일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식사한 대상들이 기자였어요. 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자한테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 기자들이 큰 소리 서로 쳤다는 간접 거예요. 취재가 된 거죠. 식사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기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사가 될 거라는 거 알고 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하나도 난 손해 볼 거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누구 의원실에 있는 누구 때문이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안철수 의원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을 살린다고 뭐 박수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희화화 시켜버리면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손해로 귀결되는 이런 싸움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총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정말 4.17, 그러니까 이번 강서 재보궐선거를 완전 오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잘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국정을 방해할 수 있거나 국정을 제어한다 이런 힘을 준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하면은 중도의 이반을 불러오고 민주당의 확장성에 엄청난 저해가 될 거고 정말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가 아닌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가는데 발목 잡을 거라 봐요. 아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방통위원장이 진영 정치 하려고 그래.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런 당신 방송장의 의도를 갖고 있지라고 묻는 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아니 탄핵은 법률과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건데 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혹시 이분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선까지 너 조용히 있어라고 협박성의 발목 잡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한동훈 장관, 뭐 복수로 한 명도 아닐 것이라 얘기했다는데 한동훈 장관에서 많이 탄핵하잖아요. 총선 출마 못하도록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되면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나가지 못하게 우리는 한동훈이 무서워. 그러니까 당신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고 탄핵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오늘 아마 협박성 발언으로 흘리는 건 모르겠지만 진짜 9일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저는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거라고 봐요. 진영은 결집하겠지만 중도가 이반할 겁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어느 정부나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과거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 개정하려고 시도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때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추진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은 언론이 어떻게 되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곧 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아니지만 언론을 권력이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방통위 지금 2인 체제로 운영되잖아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합의제 기구인데 5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거를 숨기지조차 못하는 KBS 사장 후보자 그리고 또 이사회 과정에서 이사회 규정조차도 위반하고 후보자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 도중에 투표하다 안 하고 그냥 멈추고 난 다음에 그냥 연기시키고 또 다시 이사 갈고 난 다음에 그 사장 후보자 뽑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KBS 방송공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하고 이사 일방적으로 해임시켰잖아요. 그 이동관 위원장이잖아요. 그거는 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없습니까? 당연히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KBS 장악 문제, 지상파 장악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 굉장히 저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2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통통신위원장이 만약에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에는 언론 장악 더 이상 하기 어려워져요. 당분간은 헌법재판소 판단하기 전까지는 힘들어져라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국민들한테 아주 외면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결과는 지켜보겠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는데 두 분께 요것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한 분씩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한 달 전보다 약 3%포인트가 상승해서 37%로 조사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안보가 가장 많이 꼽혔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연일 소통 강화를 강조하고 있죠. 대통령이 소통 강화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다가 53%, 그렇다가 41%가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각각 1분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교 안보는
외교안보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많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기조가 자유연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좀 있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외교안보에 대한 성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도는 저는 항상 높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 대통령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지금 그다음에 국민 곁으로 가고 민생현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 소통 민생회복과 소통 강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면은 조금 나았다고 보는데 더 왜냐하면 총선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선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더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으려면은 이 노력들이 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으로 가야 한다는 주문으로 좀 받아들여요. 그래서 41%가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계속 노력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이번 여론조사에 담긴 함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익을 못 내요. 딱 그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내년 총선 겨냥해서 각종 선심성 대책이다 이런 것들 막 줄줄이 내놓고 있잖아요. 공매도 금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정도 다 풀어버렸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뭐 메가시티다 이렇게 만들고 김포 편입 문제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슬쩍 그 특이 이름도 뉴시티로 바꿔버렸어요. 발쓱 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물가 안정 갑자기 뒤늦게 물가 잡겠다고 해가지고 이명박식 물가 통제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배추 무과장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다른 과장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물가 잡을 수 있겠나?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뒤죽박죽 결과도 제대로 안 나오고 효과도 확실히 체감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마구잡이로 이슈들을 꺼내놓고 지금 뒷감당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최소한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결과를 낼 정도의 뭔가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투자는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 가면은 진짜 이게 흐지부지 될 것 같다고 하는 국민 불안들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그리고 내년 총선으로 갈 때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거기까지 지금 못 가고 있다. 굉장히 헛심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